다음에 입지론이요. 거기 입지론에서는 앞쪽에는 뭐 입지 총론 얘기 나왔는데 거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업지하고 공업지 두 개만 할게요. 나머지 뺍시다. 이제 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입지론은 주거지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업지론만 합시다. 상업지하고 공업지 두 가지만. 입지론은 대부분 상업지에서는 계산 문제가 잘 나옵니다. 흡인력 따지는 문제. 공업지에서는 원료 지향 입지하고 시장 지향 입지, 그 두 가지 정확히 구별하시는 문제. 그래서 상업지요. 상업지론에서는 그래도 종류가 딱 세 가지 있는데, 맨 첫 번째가 배우지. 배우지란 말 또는 상권이란 말요. 배우지에 대한 얘기. 우리 교재로 보자면 그건 좀 뒤쪽에 있는데, 배우지란 말은 주로 상권입니다. 거래 지역 또는 상권 아니면 또는 거래 지역 또는 아니면 동일 수권을 얘기하는데, 상권 또는 거래 지역 아니면 또는 시장 지역 이렇게 말하죠. 좀 이따 페이지 찾아갈게요. 너무 찾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배우지란 말은 이거는 인구수하고 아주 밀접하죠. 인구수가 많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을수록 좋은 거 맞겠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을수록 좁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장사 잘 될 건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기왕이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업소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돈 되겠죠. 뻔한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들은 미래 수익성을 어쩌면 매출 수익성, 미래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배우지가 넓다 좁다 돼서 수익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번째, 이런 배우지는 고정적일까요? 유동적일까요? 늘 유동적이요. 요것만. 그다지 어려운 질문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 교재 어디가 있냐면은 저 뒤쪽에가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그게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자, 쭉 넘겨보시면은 어디가 있냐면은 200페이지. 반상이 이제 끝났어요? 아니요, 시간 맞춰서 왔는데. 자, 배우지란 말은 거기 보시면은 상권 또는 해서 고객을 끌어쓰는 지리적 영역.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그 가게는 참 좋겠다. 뒤에가 이면에가 아파트가 5,000세대 있으니까 어떤 가게를 중심으로 이면에 소비자 집단 거주지를 전부 다 배우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배우지가 넓어야 좋은 거 맞죠? 인구수도 많아야 좋고 또 소득이 많은데 더 쉽게 말하면 돈 쓰려고 준비한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이 좋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인구도 많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도 인구는 많은데 단순 유동인구보다는 유효수요가 많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그 지문에 보시면은 상업지는 배우지가 도로가 넓을수록 좋다. 너무 넓으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유동인구로 많지만은 그저 단순 고객 유동인구니까. 그래서 인구수가 많으면 좋은 거 맞죠? 정확히 말하면 유효수요가 많으면 더 좋겠죠. 단순한 유동인구보다는. 그 다음에 소득이 높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으면 좋으니까. 이건 뻔하니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런 상권이라는 것은 정보, 그 다음에 점포의 매출 발생하는 공간계로서 상품의 서비스용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진다. 이거는 이제 차원에 따라 또 틀려지니까. 그래서 배우지는 가게 종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 (200페이지) 썩을 놈 페이지 수라 말하고 해야지. 나 말했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지 또는 시장지역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상권보다 매매 습관, 소비관 습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밀도가 높고 소수 높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배우지를 딱 한 번만 들어봐도 금방 아실 수가 있죠. 배우지란 어떤 특정 가게를 중심으로 이면에 소비자들이 거주한 집단 거주지를 뭐라고 합니다? 배우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나 배우지는 기왕이면 면적이 넓을수록 좋고 인구가 많을수록 좋고 소득이 높을수록 좋은 것 당연한 얘기. 그 배우지의 크기에 따라서 뭐를 할 수가 있다. 미래 수익을 가늠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배우지 크기에 따라서 피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권리금이 달라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맞죠? 학원도 사고 파는데 배우지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지도가 높으면 그만큼 권리금을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요? 당연한 얘기. 맞죠? 중개업소도 배우지가 넓고 중개업이 잘 되면 그 가게 팔 때 피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맞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밑에 상권, 획정, 기법 그 세 가지 나왔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아직은 의미 없으니까. 외우는 거 아직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상권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상권 이론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권 이론이요. 그래서 상권 이론은 앞쪽에가 있어요.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191페이지, 그 다음에 190페이지, 전부 다 크리스탈로부터 종류가 쭉 나오죠. 그 세 사람 중 구별하는 문제. 예, 찾아갈 거니까. 상권이론에서는 순서로 보자면 크리스탈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그죠. 레일리라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 끌어당기는. 그래서 레일리라는 사람이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 그래서 여기서도 복잡한데,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흡인력. 그래서 흡인력 따지는 문제요. 흡인력할 수도 있고 흡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흡인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거리하고 인구 숫자. 그래서 여기는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수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주로 상업지에서 계산 문제가 거의 보편적인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이론하고 허프의 그 다음 확률 모형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대부분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론은 과거에는 이렇게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이에 특정 지역이 어떤 X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지역 A도시, B도시, 상권에 속하지 않았을 때 이 지역을 어디에 편입시킬 때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레일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시가 크다는 얘기 그만큼 인구수가 많으니까 상권의 범위가 넓을 거 아닙니까? 맞죠? 도시가 작다는 얘기는 인구수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가 좁겠죠. 흡입력은 어디에? 인구수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니까. 도시가 클수록 멀리 가는 거고 작을수록 좁게 가니까. 그러니까 광주하고 담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가운데 어떤 지역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지역을 어디 쪽에 편입을 시킬래? 광주 쪽에 편입되기 쉬울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두 상권의 분기점, 이 분기점을 또 다른 말로 경계점 또는 힘의 균형점이 흡입력이 똑같은 지점이 대도시에서 가까울까요? 중소도시에서 가까울까요? 여기에 더 가깝겠죠. 왜?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도시는 그만큼 인구수가 많으니까 상권이 멀리까지 갈 거다. 소도시는 그만큼 도시가 작으니까 상권의 범위가 좁게 갈 거다. 그래서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사이에 특정 지역에 섰을 때 상권의 분기점, 경계점, 힘의 균형점은 어디에 더 가깝다? 작은 쪽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과거 문제가 요거였습니다. 옛날 문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인구수 몇 명 주고 거리 따져가지고 흡입력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공식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일단 좀 더 풀어볼 거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은 반드시 두 지역, 그래서 두 지역이고 두 상권, 주로 소도시입니다. 두 지역 또는 그저 두 상권만, 이게 조금 두 지역 또는 두 상권만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전부 다 거리 중심, 여기 거리는 실측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상권이 쪼개진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요지는 딱 세 가지인데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레일리는 흡입력 계산 문제 반드시 보시자는 얘기. 자,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그게 지금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지금 194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레일리는 그 이론은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 이론인데 뉴턴의 만류력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 말을 그대로 따온 거죠. 질량이란 말은 인구수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도시는 그만큼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상권의 범위가 넓게 갈 거 아닙니까? 소도시는 인구가 작으니까 상권 범위가 좀 좁겠죠. 그걸 나타내는 거.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A가 지금 훨씬 더 회색 원이 크죠. 그 다음에 B가 더 작잖아요. 그 말은 A도시가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고 B는 더 작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두 지역의 상권 거기 분기점 C가 A에 더 가깝습니까? B에 더 가깝습니까? B 쪽에 더 가깝잖아요. 지금 요 얘기가 지금 이걸 나타낸 거죠. 요거. 그러니까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사이에 특정 지역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요 지역은 지금 어디에 상권 속하지도 않죠. 이럴 때 요 녀석을 어디 쪽으로 편입을 시킬까?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숫자를 도입해보면 바로 다음 페이지. 뒤에 보시면은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C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C도시는 A도시부터 지금 5km 떨어졌고, 그 다음 B는, 그 다음에 C로부터 10km. 그러니까 여기가 A도시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B도시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A는 지금 인구수가 몇 명이죠? 인구수가 5만 명이요. 여기는 5만 명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몇 명이죠? 10만 명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역에 여기 지금 C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C가 있습니다. 근데 C 지역은 몇 명 있죠? 3만 명이요. 인구수 일단 나오고요. 이게 나왔을 때. 근데 여기는 얼마 떨어졌습니까? 5km 떨어져 있고 여기는 얼마요? 10km.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이때 3만 명 가운데 몇 명이 A 지역으로 가고 몇 명이 B로 가는가? 그거 따지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 단서가 혹시 붙어 있는가? 맨 밑에 보자면 단 C도시의 모든 인구가 A, B 둘 중에 다 간다.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으면 요 3만 명 전체가 A 아니면 B적으로 간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를 조금 더 변형을 시키면은 이때 3만 명 가운데에서 80%만 이용한다. 아니면 60% 한다. 그 비율을 또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만일에 별다른 말에서 3만 명이 양쪽으로 하는데 80% 한다는 얘기는 여기 3만에 80%니까 3, 8, 24, 2만 4천 명 가운데 몇 명이 이쪽으로 하냐 이걸 따지는 문제. 자, A부터 해봅시다. 자, A 지역은 거리가 지금 5km, 5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만 명이요.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은 5, 25니까 얼마 나오죠? 5, 25니까 도와주세요. 2천 나오는가요? 2천. 그죠? 흡입력이 지금 2천 나왔네요. 그 다음에 B는요, 똑같죠. 거리가 지금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별다른 말이 없으면 마찰계수 전부 다 제곱을 줍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걸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0만 명.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오죠? 100이니까 1000 나오는가요? 자, 1000 나오구만요. 100분의 10만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 수치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A쪽으로 할 확률은 언제든지 항상 분모는 전체입니다. A 더하기 B요. 그 다음에 A 자기만 올라가면 되겠죠. 만약에 상권이 3개 있으면 A, B, C, A 가면 되겠죠. 4개 있으면 A, B, C, D. 지금까지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3개를 물어봤던 건 사실은요. 3개 다만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 그럼 여기 다음 얼마 나오겠습니까? 여기는 2000 더하기 다음에 1000이니까 3000분의 2000이니까 그러면 3분의 2가 가죠.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0.67 정도. 자시면 3분의 2 정도 가니까. 그럼 3만 명은 3분의 2니까 2만 명이 A지역으로 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 오셨는가요? 그 다음에 B지역은 또 똑같이 해보면 뻔한데 여기도 역시 A 플러스 B요. 그 다음에 여기 B만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2개 있으면 100% 다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3분의 1 나오면 돼요. 사실은요. 굳이 해보자면 여기 밑에가 그죠 2000 더하기 10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0 올라가니까 그럼 3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는 0.33 또는 3분의 1 정도 간다. 이렇게. 너무 쉬운 얘기.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는 맨 처음에는 인구수가 몇 명 갑니까? 물어볼 수 있고 또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물어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매출액을 아직 안 물어봐서 그래서 매출액을 물어본 건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쪽은 스타일 지금까지는 전부 다 2지역만 나왔습니다. 2지역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개 그래서 인구수, 흡입수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율 얘기 나오고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부 다 마찰계수 전부 다 얼마 줬냐면 다 마찰계수 다 2로 통일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2지역이 아니라 3지역 혹시 나올 수가 있지 않겠냐 이거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인구수 비율 다 물어봤으니까 뭘 따져봅시다. 매출액 한번 따져봅시다.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마찰계수가 제곱을 줬었는데 마찰계수가 그죠? 마찰계수 전부 다 다르게 줄 수도 있죠. 마찰계수를 제곱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1을 줄 수도 있으니까 마찰계수 전부 다 다르게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문제 요걸 냈던 건 사실은요. 그 3개 파트만 우리도 바로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3개 문제만 정확히 한다면 이건 전부 다 모든 다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좀 연습을 하시자고요. 좀 이따 풀어볼게요. 어쨌든 거기 레일리의 흡입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거리하고 인구수의 관계다.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인구수에는 비례한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그것만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이제 허프 이론합니다. 자, 비교하자고요. 두 번째. 자, 허프란 사람이요. 그러니까 허프란 사람 이놈을 약간 더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흡입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흡입력 계산은 똑같은데 약간은 달림해가지고 이제는 거리의 제곱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거리도 레일리는 실질거리였었는데 실질거리였었는데 허프는 실질거리가 아니라 시간거리를 따진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가 인구수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매장 규모를 따집니다. 요것만 지금 틀려요. 여기는 인구수인데 여기는 매장 규모고 거리의 제곱은 똑같은데 여기는 시간거리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분이 아니 10km가 아니라 10분, 5km가 아니라 5분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시간거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세 지역입니다. 세 도시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세 지역이요. 조금 더 확장을 시켜놓은 거죠. 약간 더 대도시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도 거리는 똑같은데 거리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시간거리입니다. 실질거리가 아니라 시간을 따진다는 얘기. 그래서 요 두 사람에서 결국은 1번 얘기입니다. 흡입력 따지는 문제. 나머지를 금방 비교할 수 있으니까 흡입력 계산 문제만 정확히 보시자고요. 자, 볼게요. 자, 그 문제가 어디 갔냐면은 바로 뒤에 보시면은 그 계산 사례 연습 요거 가지고 합니다. 보시면은 C도시 인근 지역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보니까 허프의 그 다음에 상권 분석모델을 따라서 적용할 경우에 비할인점 이용객수는 얼마인가, 단 거리에 대한 소재 마찰 개수값은 2고 그 다음에 도시인구 60%가 할인점을 이용합니다. 약간 바꿔놨네요. 한번 따져볼까요? 역시 계산 문제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C지역은 A 상권부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금 10km 떨어졌죠. 자, A지역 흡인량. A는 거리인데 지금 10km당 10의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매장 규모가 얼마입니까? 보니까 지금 5천인가요? 매장 규모가 5천.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00분의 5천이니까 50 나오죠? 5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지역은요. B상권은 거리가 얼마 떨어졌죠? 지금 20km. 그럼 20의 제곱이겠네요. 그 다음에 매장 규모가 보니까 2만 제곱이요. 자, 2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400분의 2만이니까 이것도 50인가요? 네, 똑같네요. 자, 50. 이렇게. 그러면 역시 그러니까 일단 요 흡입력 수치는 전부 다 다르겠죠. 항상 똑같은 수치는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 간단히 하실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해보는 게 괜찮겠죠. 이거에서 또 저 미워하시는 건 아니겠죠. 계산 문제 풀면 또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계산 문제 안 풀어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그럼 A쪽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은 똑같으니까 A는 전부 다 A 플러스 B, 항상 전체가 항상 분모니까 그 다음에 A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하니까 50 더하기 50분의 5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거기 C도시에 2분의 1 정도 가는데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단서 또 붙었죠. 그죠? 거기 보니까 지금 소비자가 30만인데 60%니까 18만 명이 간다는 소리죠. 그래 18만 명 가운데 절반이니까는 얼마 가겠습니까? 9만 명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쉽죠? 아니 어려워요? 이런 계산 문제 좀 몇 번 반복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나쁜 놈 생각하면 한없이 나쁘고 좋으면 한없이 좋으니까.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또 해볼까요? B도 역시 A, B 똑같습니다. 항상 그는 전체는 항상 분모니까. 그 다음에 자기값 올라가면 되겠죠? 똑같이.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실 때는 바쁘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도 정확했습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그 세 개 있으면 두 개만 나머지는 1에서 빼면 되니까. 그것도 요령이잖아요. 이거 몇 번을 보시면 암산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숫자 한두 번만 딱 쓰면 금방 나오니까.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도 얼마 가겠다? 9만 명 가겠다. 만일에 그 인구수가 80% 간다. 그 다음은 38, 24, 24만 명이 절반이니까 12만 명, 12만 가겠죠. 이런 식으로. 뻔한 문제죠. 또 만일에 좀 더 확장을 시키면 9만 명이 가서 한 사람이 얼마씩 10만 원씩 쓰고 온대요. 그러면 90억 나오겠죠. 또 한 사람이 5만 원 쓴다 그러면 45, 59, 45니까 45억 나오겠죠. 이게 매출액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 지금까지 그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것만 따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누구를 보자면 크리스탈 이론을. 그러니까 레일리하고 호프는 상권 분기점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레일리 요 사람하고 요 두 사람은 이론의 초점이 상권을 어디까지 나눌래? 상권 규모를 구별하는 문제. 근데 크리스탈은 상권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일리하고 호프라는 사람은 상권의 분기점이 어디까지 쪼개진다, 어디가 크다 작다, 얼마다, 즉 상권 분석을 모형마저 가져가는데, 그 다음에 크리스탈은 상권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크리스탈로요. 이게 크리스탈 이론에서는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사람 중에서는 차원이란 말 차위, 차원이 어쩌고 차위, 요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원이란 말은 상권의 크기를 말하고 차위란 말은 구매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란 말은 상권의 크기요. 그러니까 상권이 크다.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저차원 나오잖아요. 상권의 크기를 나타낸 거고. 좀 이따 찾아갑시다. 지금 찾지 마시고. 그 다음에 차위란 말은 뭐냐면 구매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구매 노력이 많으면 고차이자고 구매 노력이 적을 때는 저차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도시가 이렇게 했을 때 상권을 쪼개요. 도시가 이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때게 상권이 크게 쪼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쩌니까 상권이 클 때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고차원 중심지라고 말해요. 차원이란 말은 상권의 크기니까.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중차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요 안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저차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얼른 잘 안 되면 행정구역으로 따져보자고요. 시청은 고차원 중심입니다.
시 전체를 다 관할하니까. 그럼 구청은 중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동사무소는 저차원 중심 이렇게. 우리 교육제도 보자면 대학은 고차원 중심지, 그 다음 중고등학교는 중차원, 초등학교는 저차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게로 보자면 대형 백화점은 고차원 중심으로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할인점은 중차원 정도, 동네 구멍가게는 저차원 이렇게. 병원으로 따지면 종합병원은 고차원, 동네 의원은 저차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상권이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이렇게 짜고 쪼개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부 다 서로 겹쳐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중첩이란 말 써요. 그래서 중첩이론. 다시 말하면 요 지역은 저차원도 되지만 중차원도 포함되고 고차원도 포함되니까 전부 다 겹쳐졌다 해서 중첩이론 말을 쓰고, 또는 포섭 전부 다 포함되다 해서 포섭의 원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아니면 계층의 원리. 그러니까 상권은 서로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계층의 원리요. 이런 말들을 다 써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 전체로 봤었을 때 예를 들어 고차원 중심 숫자가 몇 개 안 되는데 저차원이 훨씬 더 많겠죠. 광주만 보더라도 시청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차원은 구청은 지금 5개가 있죠. 동사무소는 몇 개나 있을까요? 아마 수백 개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구가 25개 구가 있죠. 동사무소는 아마 몇천 개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고차원 중심, 중차원, 저차원 이게 피라미드를 이룬다, 숫자가. 그래서 고차원은 상권은 넓지만은 그 다음 중심지 수는 많다 적다 적을 거다. 또 고차원은 상권이 넓기 때문에 관할 범위가 굉장히 넓을 거다. 그 다음에 저차원은 관할 범위가 좁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은 좀 중심지가 멀리서 떨어져 있겠죠. 근데 저차원은 좀 붙여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그림을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 구조라면 숫자가 저차원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 다음 올라갈수록 고차원 중심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고차원은 관할 범위는 넓고 기능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숫자는 어쩌면 훨씬 더 적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똑같은 말로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중심지 성립 과정. 세 번째는 중심지. 이게 중심지란 말은 시내 가장 중추적을 하면서 모든 일이 중첩되는 그런 가운데를 얘기하는데 중심지요. 이게 중심지, 여기는 형성 과정. 중심지가 형성되려면 요인이 두 가지가 있죠. 재화의 도달거리 이거하고요.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 이거하고 그 다음에 최소의 고치. 도달거리 요거하고 그 다음에 최소의 고치. 요 두 개가 좀 맞아야 되는데 항상 중심지가 완성돼서 여기 언제든 커야 맞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 안쪽에 요게 최소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실 당사 어떻게 하자고요? 최소니까 네가 더 작구나 요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재화의 도달거리보다 최소치가 넓으면 그 지역 상권은 죽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어느 지역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심지에는 지난번에 갈비찜 얘기했는데 갈비집이 4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요. 중심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최소유치란 말은 요 중심지 요 녀석들이 일정 기간 살아서 유지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치가 있습니다. 즉 고객 숫자와 일종의 매출액이 있어요. 만일에 요 4개 상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억의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인구수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만 명 정도로 와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요 정도인데 만일에 재화의 도도가 넓어가지고 다른 데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많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지금 100억 매출액이고 자 10만 명만 오면 되는데 여기 매출액에 예를 들어서 200억이 매출이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 만일에 20만 명 정도 온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분명히 요 4개는 초과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즉 자기들은 100억만 벌고 10만 명 오면 좋은데 200억 벌고 20만 명이 오니까 훨씬 더 많이 왔으니까 초과 이윤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중심지보다도 여기에 더 컸었을 때 요 남는 거 요게 바로 이쪽에 뭐겠습니까? 전부 다 초과 이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초과인이 있으면 요건 점점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요 동네 가게가 잘 되니까 서로 더러나도 전부 다 갈비찜 차리겠죠. 그러면 점점 이게 넓어질 거 아닙니까? 결국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똑같이 그런 결론 사실은. 맨 끝에 가면은. 근데 만일에 반대의 경우요. 이번엔 100억의 매출이 필요한데 50억 매출밖에 안 되고 5만 명밖에 많이 사람들이 안 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100억을 얻어야 되는데 50억밖에 못 얻기 때문에 중심지 누군가는 손해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일단 이러면 점점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쩝니까? 두 개가 똑같아져. 그러니까 최소의 구치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재화의 도달거리가 이게 더 넓으면 어쩌겠습니까? 이 바깥쪽은 전부 다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가 또 같아지는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가 있냐면은 우리 교재로 보자면은 페이지 수가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192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쪽 그림이 그걸 얘기합니다. 190의 그 위쪽 보면은 맨 쪽에 하얀색,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바깥쪽에 가 있고 채소수 더 안쪽에 있죠. 그래서 그 강권,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채소수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 공간에 지금 뭐가 남습니까? 거기 조그마한 것이 뭐라고 써있죠? 초과 이윤, 이윤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쪽으로 하자면은 100억 매출을 올리면 되는데 200억 매출을 막 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오면 되는데 더 많이 오니까, 그럼 초과인이 있기 때문에 점점 200억 매출을 올리니까 이 동네 가게들이 잘 되니까 가게수 점점 많아질까 적어질까?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똑같아져. 결국 맨 끝에 가면 균형이 될 때는. 그래서 거기 하얀색 부분은 초과 이윤이 나온다. 근데 오른쪽에 녹색 그림은 반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소 유치가 더 크고 안쪽에 재화의 도덕에 최소한 벌어야 될 고객 숫자하고 매출액보다 더 적게 온다는 뜻이죠. 그럼 적게 오면 그 녹색 공간을 또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손실, 손해난다는 얘기죠. 그럼 손해가 나면은 중심제 숫자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저는 빠져나갈 거 아니요. 결국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맨 먼저 어떻게 된다? 재화의 도달거리 안쪽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부등호를 지금 보여주면 금방 아실 건데 시험에 나오면 부등호 안 보여주죠. 그럼 말로 쭉 나왔으니까 우리가 혼동되기 쉽고 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언제든 뭐가 작아라? 요 녀석이 작아라.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가 더 작구만요. 편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화의 도덕 안쪽에가 최소유치가 있어야지 최소유치가 더 크면 안 됩니다. 그 말 지금 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최소유치가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최소유치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 상권이 점점 죽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어쩌니까 강남 같은 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장사는 너무너무 잘 되는데 돈은 누가 법니까? 건물주만 돈 벌죠. 장사 잘 되니까 점점 임대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매출액은 엄청 넓은데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장사는 잘 되는데 가기 전에 실제로는 이윤이 거의 안 되죠. 초과인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같아집니다. 그 그림 잘 봐두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는 차원이란 말 좀 구별하시는데 그래서 고차원과 저차원 좀 이따 구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재화의 도달거리보다는 뭐가 더 작아라? 최소유치가 더 작아야 됩니다. 최소유치가 더 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최소니까 네가 더 작으면 되겠다. 최소 더 작다. 이런 얘기. 이렇게 우리 기억을 하시자고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190페이지 거기 고차 중에 저차 이제 읽어봅니다. 아까 고차 중에는 상권이 크다. 그 다음 저차는 작다. 자, 보시면은 거기도 특징만 보겠습니다. 고차 중심에는 중심지 기능이 크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백화점이 했던 역할하고 동네 구멍가게 했던 역할 한번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대형 백화점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놀이공원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쉬는 데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차 중심은 기능을 여러 가지하고 복잡하고 다양하니 많이 하더라. 대신에 저차 중심은 기능이 단순하고 작은 거죠. 그것도 안 된다면은 종합병원은 과가 여러 개 있어. 동네 의원은 과가 딱 하나밖에 없어. 말 되죠? 이런 식으로. 대학은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초등학교는 딱 한 가지밖에 안 가르치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고차 중심은 기능이 크고 다양하고 그다음 상권보다 넓을 거고 중심지 수가 적어서 밀도는 낮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게 좀 혼동되니까. 그러면은 전체 도시 면적을 100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고차 중심은 한 5개밖에 없으니까 100분의 5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차 중심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가게 숫자 요거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한 50도 있다고 가져갑시다. 그럼 밀도 수가 낮고 높은 거 지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면적이 봤을 때 고차 숫자가 적다는 얘기고 저차원은 빽빽이 있으니까 많다는 얘기. 그래서 고차원은 밀도가 낮고 그 다음에 중심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 그래야 맞겠죠? 이 말 이해하셨는가요? 고차원 중심은 상권이 크다. 기능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한다. 그 다음에 멀리서 떨어져 있다. 그런데 중심수는 좀 적을 거고, 그죠? 그래서 적어서 전체 매듭을 할 때 밀도수가 좀 드문드문 있으니까 희소하다는 얘기니까 밀도는 좀 낮을 거다. 이해하신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는 그 밑에요. 또 고차중심 같으면은 고객의 재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차중심 기능까지 모두 담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밑에 저차중심은 동네 슈퍼 같은 경우로서 저값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고차중심에서 좀 고값을 많이 팔 거고 기능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차중심은 기능이 좀 단순할 거고 그죠? 좀 저가가 많을 거고 대신에 숫자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100으로 봤었을 때 그는 한 50개, 60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조금 빽빽이 있으니까 좀 밀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말뜻만 이해하시자고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기능도 단순할 거고. 자, 읽어봅니다. 따라서 보다면 저차중심은 중심이 길이 작고 단순하고 상권의 범위가 좀 좁고 중심수가 많아서 그럴 때 밀도가 굉장히 좀 높을 거다. 이게 같은 면적에 고차는 한 서너 개밖에 없지만은 그 다음 저차는 같은 면적에 수십 개 있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밀도수가 높다. 그 말을 해석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다지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 번째 15번 중심이 계층구죠. 그러면 고차 중일수록 거리가 더 멀고 저차일수록 거리가 더 가깝다.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현실은 또 안 맞아요. 중심지에 백화점에 다닥다닥 붙어 있던디? 그럼 거리가 멀다고 했으니까 아니잖아요.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차 중심은 상권의 범위가 어쩌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관하기 때문에 어쩌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요 중심지가 멀리,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저차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좀 가깝겠죠. 지금 그걸 나타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죠. 이론과 실제가 안 맞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차 중일수록 규모가 더 커지고 다양한 중심기를 갖는다. 맞죠? 그러니까 대형 백화점은 역할을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물건 팔 수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노는 데도 있고, 영화도 볼 수가 있고, 맞죠? 근데 저차 중심 동네 구멍가게는 오로지 물건 파는 것밖에 없으니까 좀 기능이 단순하다. 이해만 좀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차 중심이나 저차 중심 갈수록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그래서 고차 중심은 그러니까 대형 백화점은 그죠 조그마한 연필도 팔 수가 있고 또는 옷도 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처럼 기능을 전부 다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맞죠?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거 백화점은 안 팔죠? 백화점도 팔잖아요. 구멍가게 담배 파는데 백화점 담배 파는 거 맞죠? 구멍가게 캔맥주 팔죠. 백화점도 캔맥주 있던데 이게 다 기능을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좀 상권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차 중심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수는 점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아까 이룬다. 동네 구멍가게는 광주에 수천 개, 백화점은 몇 개 없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시냐면 좀 쭉 넘기셔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균별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조금 시간이 그래서 그럼 상권이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지 잘 합시다. 근데 주로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다 나오니까. 그것도 주로 요겁니다. 흡인력 따지는 문제. 그러니까 상권은 주로 요쪽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흡인력 따지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은 세 번째는 그래서 상권의 규모에 따라서 집심서 가운데 보인가 가에 보인가 그 다음 상점의 위치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구매 관습 그것만 좀 비교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간 균별로부터 그 말이 나오는데 예,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저를 눈치를 막 주시는 것 같아갖고. 자, 오늘 했던 것 줄입니다. 오늘 맨 처음 했던 것은 경기변동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순환 국면 특성.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갈 때는 초과 공급. 올라갈 때는 초과 수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다 뭘 붙이자면은 부동산 경기변동 특성. 두 배다, 불규칙하다, 후순환이다. 지역별, 부분별, 개별적이다. 그걸 합쳐서 일반적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쪽에 한 문제였다면 따로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거미지변은 따로 떼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미지변에서는 안정적 조건 아시라는 얘기예요. 수요곡선 길기보다 공급의 길기가 커야 됩니다. 탄력성 따지면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안정적, 수렴형이란 말 뜻.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서 하나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과란 말 좀 기억합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 그래서 아까 정보 효율성 아까 했던 문제. 그래서 효율성의 조건, 약성, 중강성, 강성. 왜 초과인이 있다, 왜 없다. 반드시 구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까지 나오지만 계산 문제 나온다면 아까 정보가치 몰랐을 때, 알았을 때, 그 다음 정보가치 초과 이웃 나온 거 있죠. 그거 두 개 딱 정리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에서는 상업입지에서 하나님 두 개 나오는데 맨 처음에 요겁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는 상업지론, 공업지 전부 다 끝낼 거고 어디까지 가냐면 부동산 정책론까지 전부 다 끝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책론까지 읽어 오셔야 될까요? 그냥 오셔야 될까요? 읽어 오실 거죠? 그죠?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하냐면은
예, 다음 주에는 300페이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읽어 오시는 게 좋겠죠? 읽어 오실 거죠? 끝내기 싫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